따뜻함에 집중하기. 단지 내담자에 대하여 수용을 느끼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 수용은 전달되어야만 한다. 어떤 진실한 상담자의 자연스러운 미소는 소통의 수단이 될 것이며, 한편 다른 상담자는 말이나 신체 접촉을 통해 그들의 따뜻함을 보여줄 것이다. 모든 상담자는 아마 그 자신만의 특별한 레퍼토리, 그 자신만의 따뜻함을 보여주는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인간 중심 상담자로서 성장의 한 가지 측면은 따뜻함을 각각 다른 내담자마다 다른 방법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의 레퍼토리의 확장이다. 이것은 상담자가 상담실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신을 확장하는 것을 설명한 것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6장 참조. 만약 상담자가 자신의 방으로 오는 내담자마다 깊은 관계의 만남을 제공하려면 폭넓은 레퍼토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부 내담자는 말로 하는 따뜻함의 표현을 신뢰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아마 접촉하는 것만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접촉하는 것을 폭력으로 받아들이는 내담자도 있다. 글상자 5-6은 상담자가 그들의 따뜻함을 전달하는 많은 방법을 나열한 것이다. 이 목록은 결코 완전하지는 않지만 상담자가 자신의 기술을 반영하는 것과 그것의 점차적인 발전을 돕는 데 유용할 수 있다. 글상자 5-6 따뜻함을 전달하는 방법. 모든 개별 상담자는 그들 자신만의 따뜻함을 전달하는 방법의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다음에 각 항목을 통해 우리의 따뜻함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혹은 어려운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은 흥미롭다. 내담자를 만나기 위해 문으로 가기. 내담자와 악수하기. 내담자의 이름 사용하기. 미소, 따뜻한 목소리 톤 사용하기. 눈맞춤 유지하기. 내담자가 재미난 사건을 이야기할 때 진심으로 웃기. 따뜻함을 보여주는 단어 사용하기. 내담자에게 진실한 흥미 보여주기. 내담자에게 신체적으로 다가가기. 내담자의 팔 접촉하기. 내담자의 어깨 접촉하기. 손잡아주기. 내담자 안아주기. 따뜻함은 상담 관계에서 신뢰를 발전시키는 것을 돕는다. 따뜻함이 너무 적으면 신뢰의 발전과 상담의 진행이 지체될 것이다. 또한 어떤 사례에서는 상담자가 아무리 진정으로 느낀다 하더라도 따뜻함을 지나치게 보여주는 것이 특정 내담자에게 어려움을 느끼게 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우는 드물며 다른 사람의 따뜻함을 의심하는 특정 내담자에게 국한될 것이다. 그러한 경우 상담자가 따뜻함을 드러내기를 멈추는 것은 실수다. 왜냐하면 따뜻함 보여주기를 멈추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거부 패턴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대신 상담자는 따뜻함을 계속 보여주되 자신의 레퍼토리에서 강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중심 상담자는 단순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상담자는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해 개방적일 것이다. 그 목적은 단순히 내담자와 수월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료적 관점을 알아내기 위해 그들의 관계를 이용하기 위해서다. 글상자 5-7은 상담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일을 보여주는 것을 나타낸다. 6장에 상담자가 좀 더 충분히 자신을 사용하는 것을 알아보는 추가 사례가 있다. 글상자 5-7 지나친 눈물. 샌드라와 그녀의 내담자 사이먼은 인간의 따뜻함에 위안을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다르다. 샌드라에게 따뜻함은 쉽게 다가오고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반면에 사이먼에게는 따뜻함이 어렵다. 과거의 경험으로 그것은 신뢰할 수 없고, 그래서 그는 과장된 표현의 불편함을 느낀다. 이번에 샌드라는 사이먼의 고군분투에 반응했다.
그녀는 그의 노력의 모든 작은 부분을 그리고 그만의 세계에서 다른 이들을 향해 다가가려는 그의 작은 걸음도 느꼈다. 그가 마침내 끝내고 그녀의 눈을 봤을 때 그녀는 그에게 빛나는 웃음을 보였다. 그러나 웃음뿐만 아니라 그녀의 눈에는 또한 눈물이 있었다. 이것은 따뜻함을 강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번에는 사이먼에게 너무 강하게 따뜻함을 보여주었다. 샌드라는 이에 대해 말했다. 미안해요, 사이먼. 내가 당신을 좀 놀라게 했어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당신을 아주 힘들게 해요. 내가 당신을 좀 더 존중하도록 노력할게요. 하지만 또한 나는 당신이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느꼈어요. 글상다 5-7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편안함과 불편함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세심한 균형을 보여준다. 그러나 상담자는 기꺼이 그 둘 사이의 차이점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기본 원리는 자신의 신비로움 뒤에 강력하게 숨기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행동에 대해 기꺼이 언급하려는 인간중심 상담자의 태도다. 솔직하게 그녀의 일을 보여주는 과정, 6장 참조. 접촉은 자연스럽고 말 그대로 다른 인간을 향해 한 인간이 다가가는 것이지만 일부 문화에서 많은 상담자는 접촉을 통해 그들의 따뜻함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접촉이 가진 문제는 순환적이다. 충분한 접촉이 없는 문화에서는 그것이 두렵고 의심되며 거의 사용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상담에서 접촉이 발생할 때 그것은 대개 더할 나위 없이 자연스럽고 관련된 그들 사이의 소통 흐름이 전혀 불연속적이지 않은 것으로 경험된다. 일부 상담자에게는 접촉의 사용이 쉽게 다가오지만 다른 상담자에게는 그것을 발전시키는 데 시간이 걸린다. 어려움은 자신의 접촉을 신뢰하는 것에 놓여 있다. 우리의 접촉이 우리 자신의 필요에 의한 강요이기보다는 내담자에 대한 진실한 반응에서 나오는 때를 아는 것이다. 상담자는 자신의 접촉에 대한 사용을 탐색하면서 그것이 강제적인 경우를 발견할지도 모르고 그러한 조짐에 대해 인식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강요적인 접촉의 한 예는 내담자와 포옹하는 것이 따뜻함의 표현도 아니고 기꺼이 내담자의 감정과 함께 하고자 하는 표현도 아니라 이제 그 울음을 멈추어라. 그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까 와 같은 말을 하는 경우다. 19년 전 이 책의 초판 이후로 우리는 상담 문화가 상담 행동의 다른 차원보다 접촉에 대해서 변화해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일부 상담자가 접촉을 통해 그들의 힘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매우 이성적이고 근거가 있는 걱정이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일부 상담 단체에서 어떠한 종류의 신체적 접촉이라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앞으로 제도화되는 다른 직종은 신체적 접촉과 관련해 유사한 재조정에 주목하고 있다. 1988년 다친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껴안아 주었을지도 모르는 초등학교 교사는 아마 2007년에는 교사 노조와 경영진에게서 비접촉을 유지하기 위한 엄격한 권고를 받을 것이다.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의 처치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회복지사가 1988년에는 적절한 양육적 포옹을 해줄 수 있었겠지만 2007년에는 전문가적 거리를 유지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가상의 2007년 사회복지사는 아동과의 신체적 접촉이 금지된 규약을 따르는 데 있어 전적으로 안전한 선택을 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 20년 전 신체적 접촉을 남용한 사람처럼 현재의 사회복지사는 20년 후에 소송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추측은 지나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소송 당사자는 영구적인 정신적 피해와 적절한 신체적 접촉의 제공에 실패함으로써 초기 손상을 치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담자와 그녀의 기관을 고소할 수 있다. 그 고소는 인간의 발달에서
신체적 접촉의 중요성을 입증한 수많은 심리학 연구가 있기 때문에 반박하기 어렵다. 내담자가 상처받기 쉬우며 남자가 주로 가해자인 이런 분야에서 일하는 남자로서 우리는 이러한 딜레마를 고통스럽게 느낀다. 우리 둘 다 그 문제에 대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군분투하고 있고 서로에게 많은 지지를 하고 있다. 딜레마에 대한 쉬운 답은 없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인 고통은 병든 사회의 해결책은 없다라는 결론에서 잘 나타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간 중심 상담이 우리의 인간의 바탕을 둔 최선의 노력이며 만약 우리가 그 일로부터 우리의 인간애를 처리한다면 내담자와 우리 스스로에게 가식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는 믿음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이나 어깨를 부드럽게 접촉하는 것, 다른 사람을 접하면서 우리의 감각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접촉을 말리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안아주고 싶고 내담자가 그것을 원할 때 우리는 그런 진실한 포옹을 말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에 내담자를 존중할 것이고 그의 경험을 소중하게 다룰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일에서 인간애를 처리하기를 거부하며 우리 인간애의 본질적인 부분은 우리가 표현하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이 말의 위험성은 다른 이들이 그들의 남용적인 행동에 대한 허가인 것처럼 이 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딜레마를 벗어날 길은 없다. 그것이 아마 결국 우리를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침묵하게 만들거나 또는 우리를 더 이상 전문가로 일할 수 없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진실성을 계속 간직할 것이다.